위스퍼드 리서치 윤수목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주 훤칠하게 네, 밝은 얼굴 좋습니다. 오늘 사실은 캐비너 씨 그 연준 의장에 관한 얘기를 좀 많이 네. 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조금 비슷한 룩으로. 예. 케비너 씨, 케비너 네. 씨의 느낌을 그러고 보니까 좀 분위기가 좀 비슷한 벤치마킹 하신 거군요. 캐비너 씨의 느낌이라기보다는 네. 연준 얘기를 오늘 연준 얘기를. 하게 될 테니까 네. 조금 포멀하게.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어제, 그제 뭐 최근에 청문회부터 시작해서 뉴스가 많이 나왔어서 시황 시간에 다루기는 했었습니다. 네네. 네, 원래 통과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다가 톰 틸리스 원이 갑자기 입장 바꾸면서 통과는 될 것 같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 시장에서 지금 좀 주목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원래 날짜에 맞춰서 또 취임을 하느냐. 네네. 그리고 5월에 또 FOMC가 한 번 더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것까지를 파월이 소화를 할 거냐. 이 부분이 또 관심사기도 한데 네, 오늘 뭐 결론부터 얘기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네. 네.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캐비너 씨 취임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현재 그 톰 틸리스 의원이 그 입장을 좀 바꾼 이후에 네. 원래 폴리마켓에서 그 요 자료가 있는데 제가 지금 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네. 케빈 어시가 이제 5월 15일이 그 연준 의장 지금 현재 연준 의장인 파월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짜입니다. 네. 그래서 그 톰 틸리스 의원의 그 입장이 바뀌기 전에는 5월 15일까지 될 것 같다라는 가능성이 30%였는데 지금 90%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와, 엄청 올랐네요. 예, 굉장히 좀 높은 수준으로 올랐고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잠깐만요. 요 화면 좀 바꿔보겠습니다. 요 절차가 연준 의장 인준 절차가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갖고 왔는데 네. 대통령이 일단 지명하고 나면 이제 상원이 인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명을 하는 순서인데 현재 스테이지가 상원 인준 절차 중에 은행위 심사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청문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위원회 표결이 있는데 여기에 표결에서 이제 공화당 13명, 민주당 11명이다 이어서 뭐 공화당 의도대로 될 법한데 네. 공화당인 톰 틸리스가 이제 좀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 내시다 보니까 12대 10이어가지고 이게 과반이 넘어야지 되니까 지금 위원장이 계속 진행을 안 시키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위원회 심사되고 그 다음에 본회의로 넘어가면은 여기는 또 공화당이 훨씬 가반이기 때문에 네.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90%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가 지금 논의된 거는 사실 이 사람이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워낙 현안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케빈 워시가 누구냐, 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맞아요. 이 얘기는 사실 거의 못했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사실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할 텐데 그죠?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케빈 어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거의 네, 네.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6월 말까지는 늦어도 뭐 거의 9% 가까이 98%였나요? 네. 예, 그렇게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이지 케빈 어시가 다음 연준 의장이 될 가능성은 뭐 압도적으로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케빈 어시가 연준 의장이 되는 케빈 어시 연준의 시대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사실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요 내용을 좀 얘기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정했던 이유가 사실 지난주 있었던 청문회가 거의 2시간 반 가까이 했었어요. 네네. 근데 관련한 보도들 된 것들이 주로 이제 뭐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이 막 좀 하시하게 공격적인 말싸움하고. 너 뭐 트럼프의 꼭두각시 아니냐, 그렇죠. 뭐 독립성이 있냐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했던 것들 위주로 이제 좀 미디어에 보도가 많이 되고 엑스타컴에도 그런 클립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해서 좀 뭔가 핵심적인 부분들이 조명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네. 그 청문회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향후 연준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한 좀 단서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리서치를 좀 더 하면서 네.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갖고 왔어요. 와, 기대됩니다. 기대되나요? 네, 굉장히 기대돼요. 저는. 일단은 지금 아무래도 전임인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 취해왔던 스탠스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아까 독립성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 네. 민주당 입장에서 그걸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게 갑자기 이 케빈 오씨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파월이 했던 어떤 원칙들을 다 걷어차 버리고 네. 뭔가 트럼프한테 유리한 어떤 정책을 취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특히 청문회에서는 또 이제 물가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볼 거냐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얘기가 또 최근에 이제 전쟁 중이다 보니까 아 맞아요. 네, 네.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부분들이 좀 크게 달라질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케빈 오씨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간단하게 제가 설명 한번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은행위 청문회에서 있었던 우리가 향후 케빈 오씨 시대에 대한 단서들 요거를 좀 말씀드리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케빈 오씨 페이지 한 페이지 제가 써갖고 왔는데 케빈 오씨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연준 의장의 어떤 이미지하고는 좀 다른 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연준 의장 사실 너무 옛날 분들은 기억에 거의 없고 가물가물하게 기억나는 사람들 이제 앨런 그린스판 정도부터 해서 버냉키 뭐 옐런 이렇게 쭉 와서 현재의 어떤 제롬 파월까지인데 사실상 그린스판 때부터 해서 이 연준 의장이라는 자리는 원래 과거에는 또 찾아보니까 그렇지는 않았었는데 한 그 20년 전 즈음부터는 연준 의장이라는 거는 이코노미스트들이 하는 자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경제 전공이에요. 경제 전문으로. 경제학 박사 출신의 경제학 교수를 하고 계시던 그런 분들이 연준 이사를 하시다가 이렇게 연준 의장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고 네. 그래서 지난 제롬 파월 때도 이분은 경제학 박사가 없는 분인데 어떻게 변호사시다가 변호사죠. 이렇게 네. 되셨나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이미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케빈 오씨도 파월보다도 오히려 더 시장 지향적이고 이 사람은 세 가지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월가에서 시장 경험이 아주 풍부해요. 그래서 모간 스탠리에서 처음 커리어를 시작했었고 그러고 이제 워싱턴으로 가서 정계의 어떤 흐름 그리고 또 연준을 직접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지 부시 때 백악관 경제 정책 보좌관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최연소 연준 이사를 하게 되면서 연준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진 거죠. 그러고 나서는 그만두고 다시 이제 금융시장으로 돌아와서 지금 뭐 너무나도 유명한 드러켄 밀러의 두케인 캐피탈에 한 15년 근무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월가도 잘 알고 있고 또 워싱턴의 그 문법들 이거를 잘 알고 있고 더 놀라운 거는 이분은 크립토에 대해서 매우 이해도가 높은 분이라는 겁니다. 2011년도에 비트코인 백서를 처음 읽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때 접했다고 하고 2017년도에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프로젝트의 어드바이저 역할도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뭐랄까 교집합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인재가 없기 때문에 그간 굉장히 많은 후보들 중에 뭐 말 잘 듣는 사람으로 하려고 하면 케빈 하셋이나 거론되던 사람들 중에 더 그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케빈 오씨가 딱 됐을 때 시장은 오히려 안 좋았어요. 아 이거 매파인데 이러면서 시장이 그 부정적인 어떤 그 해석을 오히려 했었었고, 근데 케빈 오씨를 보면 제가 지금 이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판단한 바는 이 사람은 작은 연준을 지향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쭉 얘기하겠지만 현재 달러 시스템의 어떤 전환점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 현재 우리는 페트로달러 체제 하에 살고 있는데 이게 디지털 인프라 기반의 달러 체제로 전환되는 이때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준 대표님 그러면 예. 지난 수년간에는 어쨌든 뭐 이코노미스트들 정말 경제학을 공부한 박사들이 이 역할을 했었는데 이 시점에 이렇게 케빈 워시 같이 좀 멀티가 되는 사람이 네. 뽑힌 걸 보면은 네. 미국 입장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굉장히 키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그게 되는 매우 걸까요?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 정책 청문회 때 그 정책적인 시그널들이 몇 개 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얘기를 네. 드리면서 왜 그게 연결이 되는지를 간단하게 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크게 세 가지 시그널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 프레임워크를 좀 개편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셨던 물가 목표 관련한 부분을 기존에 이제 2%로 고정해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경직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레인지 형태가 됐던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핵심은 연준이 선제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 것들을 최소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포워드 가이던스 안 하겠다. 그리고 점도표 우리 너무 익숙한 점도표를 많이 보고 있는데 점도표도 축소하거나 없애겠다. 그리고 뭐랄까 정책 인터뷰 같은 것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FOMC 회의도 축소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1년에 8번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최소화 4회에서 6회 그 사유로 아마 축소할 걸로 의견을 냈었고 또 마지막으로는 기자회견을 안 하겠다고 지금 하고 축소해 버리네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딱 들어보면은 이거는 시장하고 커뮤니케이션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 좀 쇼킹할 수 있어요. 이 내용 자체가. 이 부분이 사실은 시장에서 많이 조명이 안 됐는데 왜 케빈 어시는 이런 얘기를 했나? 그리고 작은 연준을 지향을 하나? 이 부분이 좀 중요하고 이 부분이 말씀하셨던 그 지금 현 정부가 크립토 육성하고 하는 방향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 시장에 대한 설명을 오라클 연준하고 티처 연준 이렇게 조금 나눠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건 어디 있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대표님께서 이 표현은 이제 거의 제가 반쯤 만든 표현인데 오라클 와, 패드. 오라클 예. 패드, 티처 패드. 오라클이 이제 뭐 신탁 이런 의미로 이렇게 신의 어떤 말씀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고 티처는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주는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연준 역사가 지금 한 100년 좀 넘거든요. 한 110년 정도 됐는데 연준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지금 익숙한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스펀의 하반기부터 뭐 버냉키 요 시기부터가 이제 우리가 익숙한 연준이에요. 근데 이때의 연준은 성명서 발표 딱 회의 끝나고 나면 성명서 발표하고 끝나면 기자회견하고 점도표로 알려주고 포워드 가이던스 전달해주고 수시로 연준 이사들 나와가지고 인터뷰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시장이 오해하면은 그거 아니라고 또 설명하고. 근데 사실 그 전에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거의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스펀 초기까지만 해도 이 커뮤니케이션을 거의 안 했었고 그랬는데 현재 지금 케빈 어시가 하겠다는 방향이 그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커뮤니케이션을 거의 안 하겠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려고 하지? 그리고 시장에는 뭔가 이거를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걸로 받아들일 것 같은데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의도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트럼프 베센트 현재 트럼프가 뭐 기준금리 1%까지 낮춰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이들에게 장악력을 넘기면서 작은 연준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금리를 내리는 모양새를 원치 않는 거죠. 그러나 원래 이 케빈 어시는 과거부터도 이 연준을 원래 연준 이사를 하다가도 연준 이사가 그 임기가 14년입니다. 근데 2006년도에 처음으로 최연소 연준 이사가 됐다가 11년도에 5년 하고 그만둬 버려요. 근데 왜 그랬냐? 당시에 버냉키 체제 하였는데 버냉키가 QE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QE2 한다고 하니까 야 이거는 선 넘는데? 라고 판단하고 내 가치관하고 안 맞다 해서 그만둔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과도하게 시장에 연준이 개입해서 시장을 거의 드리블하듯이 이렇게 가는 게 이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게 이 사람이 매파여서가 아니라 그것이 맞지 않다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최소화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은 엄청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뭐 연준 회의했다는데 금리를 이번에 내렸나 올렸나? 원래 그것도 공개를 안 했었어요. 맞아요. 네. 예. 그랬는데 앞으로 케빈 어시 시대에 그렇게 바뀔 거라는 거고 그러면 시장은 엄청 궁금해할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시장에 관한 얘기를 들으려고 할 텐데 그때 트럼프가 이제 트위터에 글 하나 올리고 베센트가 어디 나와가지고 연설 한마디 하고 이게 이제 시장의 영향력이 엄청 커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케빈 어시가 일단은 선택된 게 그 근거로 하나를 제가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 미국은 구조적인 미국 그 달러화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2차 대전 이후에 브레튼 우즈 체제로 달러라는 게 근본위제로 가다가
그리고 이제 근본이제의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닉슨이 금퇴한 못하겠다고 하고 71년도에 그러고 나서 74년도 넘어가면서 사우디하고 협약을 하면서 미국 정부가 페트로달러 체제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일 거래할 때는 전 세계적으로 달러로밖에 거래를 못하게. 그래서 달러의 수요가 고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그 과정에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 채권의 수요자가 되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다 깨졌거든요. 페트로달러 체제가 이미 재작년에 사우디에서 달러로만 거래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위안화 마켓도 만들어져 버렸고요. 그 다음에 중국하고 갈등이 심해지면서 중국이 미국 국채의 최대 수요자이고 최대 홀더였는데 현재는 사지도 않거니와 만기되는 쪽쪽 원래 만기되면은 새로 그 양만큼 그대로 사는 걸 롤오버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유량이 계속적으로 미국 국채 보유량이 줄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중국은 이제 드러나게 그렇게 하고 있고 다수의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 매수에 대해서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재무부에서 정책을 펴려고 해도 결국에는 국채 발행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엄청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디지털 인프라가 커지고 디지털 금융 환경이 커져야지 여기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기반한 그런 채권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크립토에 뭐랄까 우리 여기 크립토 방송이기도 하고 우리는 크립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보고 계실 텐데 크립토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낙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생태계를 엄청나게 단기간에 키우지 않으면은 미국 국채 수요가 없어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들은 중앙은행들을 안 사고 있지. 지금 저 페트로 달러 체제는 이미 깨졌지. 점점 약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걸 빨리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역할을 잘 수행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네. 페트로 달러 체제에서 디지털 달러 체제로 전환될 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과거 사례가 딱 하나 있습니다. 금 기반의 달러 체제에서 페트로 달러 체제로 바뀌었던 그때가 네. 아서번즈 때예요. 그때 네. 연준 의장이 아서번즈라고 하면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우리가 뭐랄까 최악의 연준 의장이었다. 욕을 많이 먹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아서번즈 이후에 그 엄청나게 혼란스러웠던 거를 폴 볼커가 이제 엄청나게 금리를 올리면서 잠재워가지고 그게 이제 이슈가 됐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 전환 체제에 맞는 역량이 필요한 시기인 거고 그것이 바로 케빈 워시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뭐 설명 주신 건 너무 명확한 것 네. 같아요. 지금 이제 굉장히 큰 변화가 이제 앞두고 있는 거고 그 이유가 변화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거는 실리적으로 좀 네. 정책에서 페트로 달러에서 디지털 달러 중심으로 좀 변화하는 거를 굉장히 좀 집중적이고 마찰 없이 수행을 해야 네네.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모두의 동의를 구하면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네. 마찰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되게 중요한 지적이신데 시장을 마이크로하게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해 나간다고 하면은 이게 연준도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가이드를 주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말에 이렇게 꼬이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렇죠. 네. 근데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할수록 시장에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시에는 오히려 그게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달러 체제가 전환되고 여기에서 그 디지털 달러 체제로 빠르게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에 연준이 커뮤니케이션을 빈번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서번즈 시기에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지금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군요. 그것이 이 우리가 관심 있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디지털 금융 생태계, 크립토 생태계에는 아주 큰 호재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약간 모호함마저 정책 도구로 쓰겠다. 예, 모호함을 의도적으로 하고 의도적으로. 그걸 통해 가지고 권위를 높이는 방식.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오라클 연준의 방식입니다. 일단은 그러면 중간에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네. 이게 지금 연준에서 일하고 있는 이사들 네. 플러스 뭐 여는 총재들 다량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사람들은 티처형 네. 연준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맞아요, 사람들이고 맞아요. 네. 그쵸. 거의 뭐 어떤 분은 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나와가지고 스피치를 할 정도로 예. 그리고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요. 막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물론 네. 이제
그분들 중에 투표권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유효한 시그널로 지금 맞습니다. 받아들이면서 사실 네. 투자를 네.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분들이 이 사람이 케빈 워시 혼자 들어가면 바꿀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 되게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5월 15일 날 만약에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되면 바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바뀔 수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리고 예를 들어 다플락 같은 거 점도표를 우리 지금부터 하지 말자. 이것도 뭐 연준 의장 혼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바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연준의 의사 결정은 연준 그 멤버 지금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 7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연준에 투표권이 있는 사람 5명 가지고 12명에서 투표를 하고 있는 셈인데 네. 요 투표와 관련해 가지고 임기가 돌아오는 것들이 전환되고 완전히 뭐랄까 현재 케빈 워시 중심의 연준으로 장악이 되는 데는 올해 하반기가 지나면 돼요. 오. 그래서 지금 체제가 유지되는 거는 아마 케빈 워시가 이제 5월 달 뭐 늦으면 6월일 텐데 되자마자 바로 뭐 6월 달 7월 달부터 뭐 점도표 없애고 뭐 지금부터 기자회견 안 하고 이렇게는 저는 아닐 것 같고 네. 저희 추측에는 네. 올해까지는 기존에 하던 방식을 어느 정도는 전환을 해가는 어떤 시기일 것이고 본격적으로 오라클 연준이라고 제가 표현한 그런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데는 내년 중으로 아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으로는 요 지금 오라클 페드가 예, 예. 전면 부상할 가능성이 네, 있다. 그렇게. 그러면 이게 쭉 설명을 엄청 자세하게 해주셨긴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 방송은 이제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 많이 보고 계시니까 아 그러면 좀 뭐가 이게 호재 같은 느낌이 지금 드는 거거든요. 댓글창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바뀔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결국 관심 있는 거는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가격은 얼마나 움직일까 이게 사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아닌가요? 그렇죠. 맞아요. 저는 늘 궁금합니다, 대표님. 저희 둘은 뭐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네, 그래서 사 마라. 오를까 그래서- 말 거야.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이제 네. 우리가 이제 관심을 저는 가져야 될 부분이 그 금 기반의 달러 체제에서 페트로 달러 체제로 바뀌었던 그 시기에 금의 가격이 어떻게 바뀌었나 아. 그리고 그때 마켓이 어땠나라고 보자면은 네. 지금 우리가 거기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케빈 워시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어렴풋이 이거 스테이블 코인 시장 엄청 커질 것 같고 뭐 이것도 키워야 되고 뭐 이게 달러 수요자인 것 같고 그랬지만 이걸 뭐랄까 퍼즐을 맞춰 볼수록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분명해 보이고 그렇다면 시장은 과연 어땠을까 추측을 해봤을 때 네. 실제 1971년도에 금태환 못하겠다고 선언을 한 이후에 금 가격이 피크까지 갈 때까지 24배 올랐어요. 1980년까지 한 9년이 채 안 되는 사이에 금 가격이 네. 24배. 물론 이제 피크 기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스파이크가 마지막에 있었던 거를 좀 제외하더라도 한 15배 가까이 와. 올랐다고 볼 수가 있고 저는 이제 지금 현 시점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시점이 언제부터냐 보면 뭐 케빈 워시 시기를 시작점으로 볼 수도 있고 혹은 그 전에 24년도 1월 달에 비트코인 ETF가 시작된 것을 시작점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 시점 대비해서 이 디지털 달러 체제로 순조롭게 전환이 된다면은 그때까지 비슷한 수준의 변동성을 보이지 않을까. 비트코인 가격이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15배. 그 정도는 움직이지 않겠나 와. 싶습니다. 네.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엄청 자극적으로. 네,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걸리겠죠. 하루아침에 바로 되는 건 아닐 테고. 그렇죠. 예, 향후 뭐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릴 수도 있고 그게 완전하게 자리 잡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떤 시점일지에 대해서는 좀 정의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향후 수년에 걸쳐서 이 기조적인 달러 약세가 저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체제 변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 사실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들 그리고 커머디티 또한 동시에 같이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금이나 은도 같이 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달러 체제에 대한 불안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체제 전환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있고 실제로 그 금에서 페트로 달러 체제로 바뀌었던 과거를 보면은 인플레이션 또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아서번지가 욕 많이 먹었던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면 그 랠리가 언제 끝났냐? 왜 1980년을 우리가 얘기하냐?
폴 볼커 때문이고 폴 볼커가 기준금리를 두 자리 숫자까지 확 올려버렸잖아요. 인플레이션율이 그때 20%까지 가버리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은 좀 뭐 추론의 영역이긴 하지만은 케빈 어시가 정말로 오라클 연준을 지향하는 걸 실제로 보여주고 그리고 디지털 달러 체제로 바뀌는 그 흐름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또한 많이 유발이 될 걸로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잠재우는 것은 케빈 어시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다음 연준 의장이 와서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얘기는 엄청 무서운 얘기네요. 왜냐하면 연준 의장이 7년 아닙니까 임기가? 기본적으로 4년인데 네. 연임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과거 연준 의장들의 그 임기들을 보면은 뭐 짧게 한 사람은 4년만 한 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8년을 많이 8년을 했고요. 하는 좀 긴 경우에는 이제 뭐 거의 20년. 와, 20년은 그렇게도 너무 할 수 있어요? 그린스펀이나 또 그린스펀보다 더 길게 한 분도 있어요. 과거에.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그린스펀 때는 이제 워낙 그때 뭐 너무 장이 좋을 때여가지고 그 경제적인 상황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린스펀 좀 오래 했던 면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8년이 많더라고요. 특히 최근 30년, 50년 사이로 보면은 대체로 8년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케빈 어시 시기는 모르겠어요. 뭐 임기를 한 번만 할 수도 4년을 있고. 채우고 끝날지 뭐 사정이 생겨서 중간에 내려올지도 알 수 없는 것이고 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어떤 부분은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유발이 된다면 그리고 또 지금 미중 간에 갈등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피할 수는 사실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잠재울지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그 노력들을 많이 하겠지만 인플레이션이 많이 유발됐을 때는 그때는 다음 연준 의장이 와야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까지 비트코인을 포함한 커머디티 전반적인 강세가 예상된다. 이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럼 저희 어쨌든 굉장히 많은 변화가 네. 찾아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저희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하며 예. 또 주목해야 될 만한 그런 변수들은 또 뭐가 있을지 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제 케빈 어시를 중심으로 앞으로 뭐 펼쳐질 것들을 그냥 간단한 추론을 한번 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가게에서 뭐 60대 40 포트폴리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식 60, 채권 40 이렇게 얘기하는데 채권을 과감하게 버리고 그 40을 커머디티 중심으로 가져가도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을 와.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71년부터 80년도 보면 주식시장 사실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물론 그게 주식시장 똑같이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커머디티의 강세는 피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금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가계 자산이 됐던 기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업 트레저리 전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지금은 스트래티지를 포함한 몇 개 기업들만 그런 전략을 하고 있지만 아마 매크로 환경이 이렇게 진짜 바뀐다면은 일반적인 기업들도 왜 너희는 그냥 CFO 재무 관리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주주들이 왜 이렇게 관리하고 현금 왜 이렇게 잔뜩 들고 있냐. 그렇죠. 그런 시점이 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켓 타이밍을 잡는 게 어렵기 때문에 꾸준히 저축한다 생각하고 나가는 방식이 좋지 않겠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첨가를 더 하자면 인프라 전반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디지털 금융 인프라와 관련된 기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기업들에도 관심 가지면 좋겠다. 거기에서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또 분명히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여의도에서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밀림의 사자라고 해서 채권 밀림의 가격이 사자. 밀리면 사야 된다. 이런 그렇군요. 얘기를 이제 요즘에 방송에서도 채권 트레이더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랑 약간 근데 저도 저거랑 되게 비슷한 생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게스트 그러니까 2부의 게스트로 나오시는 전문가들께서 이 윤수목 대표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계속 원자재가 되게 유망할 것 같다. 네. 인플레이션이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해주시긴 하셨는데 네. 비트코인이 갈 것 같다라는 얘기 그리고 채권을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는 네. 사실 오늘 처음 특히 해주신 장기 처음이에요. 채권을 버려야 된다. 네. 예, 단기 채권은 아마 단기적으로는 금리를 일단 좀 저는 같이 낮출 걸로 봐요. 대차 대조표 자체는 축소를 하지만 케빈 어시 계속 하던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기준금리는 좀 낮출 걸로 보는데 장기금리 자체는 네. 계속 고정돼 있다가 나중에 계속 오르려고 할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줄어들면은 그 텀 스프레드라고 얘기하는데 장단기 금리 차를 네.
이게 지금까지는 아주 그 마이크로 매니지를 하니까 10년 뒤에도 괜찮겠다라는 좀 확신을 시장에다 심어줬다면 불안하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커뮤니케이션이 줄어들고 그럴수록 이거에 대해서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 금리 자체에 대해서는 상방의 압력을 계속 좀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그래서 합니다. 장기채는 보유가 좀 위험할 수 있다. 예, 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예. 와,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시원시원한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반가운 감사합니다. 말씀이었고요. 사실 네. 뒤에 이제 케비너 씨가 크립토를 어떻게 부응할 거냐에 대한 시나리오도 준비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이걸 다 할 수는 없을 것 네. 같고 제가 볼 때는 핵심이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예. 어떤 이 짓을 어떤 짓이라기보다는 어떤 행동을 예. 케비너 씨가 하면 네. 이건 크립토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신호다라고 할 만한 거를 이제 좀 찝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비너 씨가 연준 의장으로서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가장 직접적인 것이 스테이블 코인을 M2에 편입하는 거라고 봐요. 네, 그건 이제 아마 그렇게 머지않아서 뭐 빠르면 바로 내년에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이 중앙은행가들 사이에서의 지위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클 걸로 보고 그거 외에도 뭐 지금 이제 유동성 공급하고 있는 마켓인 레포 시장에서도 그것들을 토큰화해서 공급한다거나 이런 거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것 같은데 토큰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추가하자면 은행들이 중앙은행한테 갖다 대는 담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까지 인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큰 변화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지금 뭐 담보로 인정한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뭐 네. 이렇게 모기지 쪽에서도 지금 보도가 있었고 한데 비트코인을 담보로 인정한다라는 얘기가 가지는 함의는 뭐냐면은 비트코인을 담보로 인정한다는 얘기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굳이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예, 그래서 현저하게 그 매도에 대한 매수를 지속적으로 보유할 그 인센티브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담보라는 게.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부동산에 비유를 하자면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돈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은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굳이 예를 들어 10억짜리 부동산을 2, 3억이 필요해 가지고 팔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그만큼을 2, 3억치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이 필요하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자산이 있는 분이라면은. 근데 만약에 이제 난 장기 보유할 사람이고 뭐 미국엔 실제로 세제도 장기 보유할 때 캐피탈 개인에 대한 그 세금도 그 세율이 낮거든요. 네. 그건 전 세계적으로 아마 그렇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담보가 된다라는 거는 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낙관적으로. 일단 M2에 네. 편입되는지를 봐야 되고 네. 그리고 뭐 토큰화 국채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연준의 적격 담보로 또 네. 들어가는지 편입되는지 봐야 맞습니다. 되고 네. 최종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연준에서 뭔가 사용되기 시작하면 네, 담보로서 그러면 그때는 이제 게임 끝이다. 이런 정리. 게임 끝이다. 네. 네. 아주 오늘 아주 명확하게 재밌었습니다. 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윤순옥 대표님이었습니다. 네, 초대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크립토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